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강주와 자동차주의 날일까요? 장 초반부터 철강주의 강세와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반도체주들은 결국에는 하락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다소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철강업종 KLX 철강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죠. 중국 쪽에서 감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중국에 대한 철강의 고율 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에 대한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주들이 오늘 참 오랜만에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동차의 시간일까요? 현기차 그룹주가 오늘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전 일본과 미국 그리고 미국 간의 관세 관련한 협상 소식이 전해졌죠. 15%의 관세 부과 결국에는 결정이 됐고요. 기존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관련해서 일본의 미국의 자동차 관련해서 또 개방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가운데 있어서 국내에 있어서는 자동차 관세가 그래도 종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주가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지루한 횡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장이 주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구가 전기가 매우 부족합니다. 어제 사실 HD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중에 주가가 8%대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5% 후반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장 급반등을 하고 있고요. HD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일렉트릭 등의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기대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2분기 실적 내용이 그 하락의 배경이 되는데 그런데 뜯어놓고 보면은 알고 보면 호실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매출의 인식 방식을 인도 기준으로 변경을 하면서 선적 후에 인도까지 발생하는 시차로 인해 일부 매출이 2월 됐기 때문에 이게 또 2월 된 부분은 당연히 3분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의 숫자가 조금 미스가 났던 건데 이러한 부분은 기우다. 지금 HD현대일렉트릭 없어서 못 판다라는 그런 구간입니다.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익 개선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변압기에 있어서의 계속된 수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하는데요. HD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차트 보시죠. 자, HD현대일렉트릭의 수주 잔고 지금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조금 꺾였던 YOY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돌아섰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 가운데 하락했었던 어제 시장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향후 계속해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일단은 걱정이 된다라고 해서 하락하면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LNG 관련한 종목들이 장 초반에 급등을 했죠. 하이스틸, 동양철과 넥스트 같은 관광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것도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내용에 있어서 힌트를 조금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관련한 그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일본과 미국이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참여가 명확해질 경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참여 가능성 역시 커질 거다라는 건데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혹시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죠. LNG 프로젝트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는 1,300km가 되고요. 연 생산량은 지금 추정치로는 최대 2천만 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총 사업비는 무려 440억 달러 규모입니다. 가스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계속해서 테마로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일본처럼 관련한 관세 협상 지금 2+2 관세 협상 우리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내용이 시장에서 대한민국도 미국과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또다시
이슈와 함께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잠시 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양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낙폭이 생각보다 꽤 깊은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상한가 기록하고 있지만 관련해서 이제 경구용 GLP-1 제네릭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지금 20위권 내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꽤 깊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8%대까지 하락폭 확대가 되면서 바이오, 자동차를 빼놓고는 지금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모두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왜 하락을 하는 걸까요?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뭐 계속 저도 꽤 낙폭이 깊어요. 뭐 무슨 일이 마치 벌어진 것처럼. 그런데 또 수급을 보면은 보통 하락할 때 개인 사고 외국인 기관 파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많이 사요. 일시적인 하락으로 보이고요. 네.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말아 올린다. 예,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습니다, 선물. 그러니까요. 예, 외국인이 안 팔아요. 현 선물을 다 안 팔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일부 이제 그 선물 매도가 갑자기 나오면서 좀 밀리는 걸로 보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종목들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요즘에 보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수도.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림이 나오는 거지 않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일부 팔고 있긴 한데 그렇게 물량은 크지 않은 걸로 좀 보이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라든지 뭐 일부 공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다행인 거는 그나마 요즘에 이제 한쪽이 빠지면 또 한쪽은 올라가고, 예, 그래도 현대차 자동차는 오랜만에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힘을 내고 있고, 그러게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더 많다. 지금 국내는 아마 좀 장이 밀리면 살려고 대기하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밀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밀리면 산다. 예. 그래서 보면 전약 후강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제가 좀 오랜만에 보는 전강 후약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여파가 이제 아침까지 조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뭐 오히려 지금 플러스 되는 종목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더 힘을 내고 있는 걸 보면 오히려 지금 오후 시장이 들어서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반등의 여파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와. 그래서 지금 보시는 종목 중에 좀 네. 빠지는 종목 있으면 사시려고 했던 거면 사라.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방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수의 낙폭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이 1% 넘게 하락했었던 것에 지금 1% 안쪽으로 하락폭이 줄었고요. 코스피도 현재 0.39%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밀리면 산다. 과연 또 수급이 지금 반등을 할 때 어떤 섹터군으로 좀 빠르게 유입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이
판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호관세가 원래 20% 위였는데 15%로 줄여들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도 시장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협상도 이제 뭐 2+2 한다라고는 하는데 예. 어떻게 일본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랑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하고 대미 흑자 규모도 비슷하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본이 먼저 할지 몰랐는데, 그죠? 그래요? 예, 일본 근데 아주 절묘하게 선거 끝나자마자 네, 바로. 바로 발표한 거죠. 네. 예, 어차피 선거도 졌는데 그냥 빨리 발표하자. 예,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미 협상은 아마 뭐 지난주나 이렇게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그 일본의 선거 결과 이후에 딱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15%가 기준일 것 같다. 네. 예, 그럼 지금 동남아 국가들은 보통 15, 19%, 뭐 20%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베트남 20%, 뭐 네. 필리핀 19% 이렇게 네. 나왔고요. 지금 국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10에서 15%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절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우리나라도 아마 15% 전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일본보다 예측하는 거죠.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봐야 뭐 한 1%? 예. 14에서 16 레인지를 고 보신다. 레인지 예. 예, 걸쳐 있지 저는 않을까. 같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15%. 예. 예. 또 옆에 붙어 있는데 차별하면은 서 있는 예, 것도 섭섭할 수 그렇고 있으니까. 뭐 주한 미군도 같이 다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같은- 면으로 비슷하죠. 자동차로 흑자를 보는 것도 비슷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뭐 비슷하거나 뭐 똑같거나 아니면 차이가 나봐야 한 1% 정도씩 네, 차이가 네.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이 처음에 환호하다가 너무 환호하는 것 같아.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지금 정신 차리고 올라오는. 지금 정신 많이 예, 차리고 정신 있는데요. 많이 차렸죠. 예, 그래서 예.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와. 외국인들이 오히려 선물을 지금 더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빠르게 반등하는 종목 뭘지 보자고 했잖아요. 예. 금융 원전이네요. 그렇죠. 지금 예. 시총 상위에서 금융 원전이 가장 빨리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신한지주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돌아서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현재 1%대까지 올라오고 HMM도 꽤 세네요. 그리고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금융 지주사들이 상승세가 빠르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10가지 키워드인데요. 오늘 기네요. 예, 미일 협상 타결,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런 것도 돼요. 스타게이트 난항, 유네스코 탈퇴, 필리핀, 인도네시아 19%, 폴더블 부품주 급등, 12시간 거래, 바닥 확인 중, 영업이익 구조 전망, LNG 합작 투자까지 오늘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협상 타결로 인해서 오늘 국내에서는 자동차주가 가장 크게 좀 불을 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근데 처음에 듣고 자동차주가 왜 좋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미국의 자동차를 일본 시장에 개방해주겠다. 네. 이게 호재일 일은 없고 그냥 자동차 그동안의 관세에 대해서 조금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결과가 나온 것 때문에 올라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곧 결과가 나올 거다. 이제 관세 협상이 어찌 됐든지 간에 15%가 됐든 뭐 16%가 됐든 이제 타결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곧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일본이 됐으니까 우리도 되겠지. 지난번에 이제 서한 보낼 때 나라 이름만 바꿔서 보냈잖아요. 똑같은 편지 보낼 때 그죠? 네. 거의 디어 코리아, 디어 재팬 재팬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예. 그 내용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빠르다 너무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하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방산 팔아서 차라리 현대차 사놓는 게 더 나중에 수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랬다 욕을 좀 많이 먹었던 기억은 있는데 근데 지금 자동차가 생각보다 바닥에서 반등을 많이 했어요. 자동차요? 예, 현대차가 18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17만 5천 원까지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지금 20만 벌써 원대 22만 원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는 꽤 나쁘지 않은 상태를 그러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4월 저점 대비해서 얼만큼 올라왔느냐를 다 보면 물론 더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도 힘을 내주고 있고 현대모비스나 뭐 다른 업체들은 더 글로비스 같은 경우 더 많이 올랐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자동차 쪽은 악재 해소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네. 현대차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 줄면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수출 물량도 뚝 떨어지고 네, 뭐 올- 50%였나요? 60%가 예, 50% 급감했다고. 급감했다고 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안 좋은 뉴스 나오는데 주가는 올라가죠. 저는 올라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최근에는 굉장히 누가 견조해져. 만들어 놓은 것처럼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가 있나? 그러니까 21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누가 확 쳐서 올리고 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랬습니다. 21만 원 기준으로. 기아도 그렇고요. 예, 기아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관세 때문에 자동차가 좀 덜 팔린다 하더라도 네. 물론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상장 이슈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는 워낙 싼 거죠. 뭐 PBR이 0.5, 0.6이 말이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뺄만 하면 올리고 뺄만 하면 올리고 이런 상태를 좀 가져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배당만 좀 더 늘려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만 해도 주가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이건 지주사도 아닌데 네. 사업회사인데 0.5배가 말이 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대차를 실적보다는 밸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밸류. 예. 그래서 저는 실적보다 밸류에 좀 집중하는 모습. 거기에 지금 이제 이 악재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더 나빠질 건 없지 않아?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죠. 그 관세 관련한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는 건 기존에 부과된다라는 그 숫자보다 그냥 조금이라도 낮으면 되는 거예요? 낮든 높든 상관없죠. 상관없다고요? 예. 정해지면 되는 정해지면 거예요? 된다. 불확실성 해소. 예, 그러면 그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면 되죠. 지금 정의선 회장님 같은 경우 부회장님인가요? 회장님인가요? 예. 회장님이죠. 회장님이죠. 예. 취임을 회장님으로 하셨군요. 승진을 축하드리고. 예. 그러니까 회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정경련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빨리 정해라. 그래야 대책을 만들지. 죄송합니다. 부회장님이십니다. 예, 그죠. 예, 부회장이죠. 예. 회장님이 섭섭해하실 뻔했네요. 예. 현대차 자동차 그룹의 회장 맞네요. 네, 예. 또 뭐 기사마다 다 직함이 그렇죠. 다릅니다. 저처럼 헷갈리는 네. 거죠, 기자분들도. 회장님입니다. 근데 이 이제 오너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해지면 대책을 만들 수 있죠. 맞아요. 원가를 절감하든 네. 뭐 아니면 마진을 줄이든 아니면 현지 생산을 늘리든. 근데 지금 이미 현대차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 현지에서 현지에서 대응이 생산하는 가능하니까. 예, 특히 이번에 이제 투자해서 만들어진 공장 같은 경우 가동하면 거의 미국 물량의 한 80% 이상을 다 뭐 차지할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믹스 시키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은 거죠. 부품은요? 부품도 다 들어가 있죠. 부품도 현지에서 다 현지 다 생산이 있죠. 가능해요? 예. 오. 현대차 밸류 체인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호하이텍이니 뭐 SL이니 다 지금 미국 공장에 다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꽤 많이 버텨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돼서 그게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어쨌든 확정이 되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련한 대응을 할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매수 관점은 여러모로 좀 괜찮은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게 그렇죠. 18만 원대에서 22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을 두고 봤을 때는 이거 신규 접근 가능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한 25만 원까지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중장기로는 저는 30만 원도 돌파 가능하다. 그냥 PBR 한 0.8만 가도 네. 30만 원 넘죠. 뭐 업황이나 판매량을 떠나서 그렇죠. 예. 지금 PBR 기준이 0.5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0.8배 정도 가는 그 그렇습니다. 수준이 예. 30만 원대다. 예, 묻고 투자하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좀 묻어둬라. 너무 뭐 지금 실적 이런 거 예민할 필요 없는 게 삼성전자는 뭐 실적이 좋아서 지금 올라간 게 아니죠. 네. 예. 어차피 근데 돈은 꾸준히 잘 버는데 좀 덜 벌었다가 더 벌었다가 이 정도 차이죠. 네. 그럼 신성장 동력이 뭐냐로 보면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지금 로봇 산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공개한 로봇들 주차 대신해 주는 로봇 보셨어요? 주차 대신해 주는 로봇. 근데 원래 자동차 요새 리모컨 하나 누르면 주차해 주잖아요. 와, 그런 주차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면 발레 파킹하는 발레 것처럼? 파킹 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키 받아서
주차를 그냥 해요? 차를 들어서 아, 차를 들어서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뭐 다 잠궈놔도 네. 그 밑으로 이제 로봇이 딱 들어가서 찡 해가지고 두 대가 이 들어가서 옮기는 그냥 예, 아주 재빠르게 옮겨서 넣고 다시 나옵니다. 그거 너무 편하겠네요.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서울 음. 등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발렛 파킹 기사님들은 못 보는 거예요? 로봇 가격이 문제겠죠. 아,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 현재는 현대차 내에서 차고지에 보면 엄청나게 차들이 주차가 돼 있죠. 네네. 뭐 수출 대기 물량들 이런 거 할 때 주로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를 이제 길게는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짧게는 어느 정도? 짧게는 25만 원까지만 25만 원?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저가는 18만 원, 목표 주가는 25만 원, 현대차를 탑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걸 골라볼까요? 10가지 중에서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 확인 중 얘기하면은 뭐 대표적인 바닥 확인하는 섹터 중에서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는 2차 전지주 가운데서는 소재 쪽이 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그렇습니다. 또 중소형주들도 급등을 하고 했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주 이제는 좀 뭔가 다시 추세를 회복했다라고 볼 법한 구간인가요? 이제 저는 그러죠. 기대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대와 심리에 의한 반등이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 네. 지금 일부 기업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LG 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은 잘 나왔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은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PER이라든지 PBR 여전히 비싸지만 네.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 정도면 여기서는 반등 나와줘야 되지 않아라는 이제 그 커먼 센스가 생기면 사실은 주가는 어차피 인기 투표잖아요. 주가는 인기 투표다. 인기 투표죠. 그거 되게 명언이네요. 그렇죠. 주가는 예, 인기 투표다. 인기 투표죠.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서 막 네. 사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철강도 사실은 별로 안 좋은데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한 24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올라오는 네.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고 LG화학 보면 뭐 아주 다이내믹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은 지금 찐 바닥을 확인 중이긴 한데 네. 소재 쪽 특히 소재단에서 그리고 이제 뭐 셋업체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하나죠. 키워드는 수요가 회복될 거냐. 근데 수요.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죠. 중국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얘기했고 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아직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확 늘어나지 않았죠. 네. 예, 근데 이제 수요가 어디서 많이 늘어나냐면 지금 ESS라든지 오히려 이제 좀 자동차 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하나솔루션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막 주가가 반등이 나왔는데 네. 결국엔 태양광이 지금 많이 깔린다는 건데 결국 미국에 태양광이 많이 깔리면 ESS도 많이 깔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더 이제 증가할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마침 또 중국을 막아주고 있잖아요, 미국이.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음극재까지 막았습니다. 음극재도. 흑연 수입 못하게 했죠, 네. 중국산. 그러면 이 음극재를 보통 다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셋업체들도 다 중국산 흑연을 썼는데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죠. 네. 관세가 뭐 93%에서 140%뭐 수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등부터 10등이 다 중국 기업이에요. MS가 98.5% 네. 중국이. 어. 우리나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게 음극재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11등입니다. 아, 그 바로 밑에 있군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이렇게 불기둥을 뽑았던 거군요. 중국 업체 빼면 1등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2차 전지의 음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독점하는 거 아니야? 오. 뭐 이런 지금 기대감이 또 생기면서 그날 그러네요. 그 발표되고 나서 엄청난 거래량이 실렸죠. 11등인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중국 다 없어지면은 네. 약간 그런 거네요. 학교에 네. 1등부터 10등까지 친구들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다 전학 가버리면 그렇죠. 11등이던 내가 1등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예, 점유율은 한 1.3%인가 1.5%인가 그런데 아, 점유율은 또 굉장히 낮네요. 예, MS는 그 정도인데 그 10등까지가 MS가 엄청 그래서 높은 거니까. 98.5% 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자꾸
간다. 예,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단기적인 수요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태양광 ESS 얘기하지만 최근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전기차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하려면 그리고 배터리 산업이 좀 좋아지려면 결국 자율주행이다. 그렇죠. 자율주행에서 네, 답을 맞습니다.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율주행 또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일부 상용화는 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많이 퍼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한데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린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정말 화려한 시나리오는 1, 2년 안에 펼쳐지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제가 2015년에 2차 전지 처음 전기차 공부할 때는 25년이면은 네. 전기차가 절반 이상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한 10% 정도 돌아다니죠, 네.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이제 그만큼 확산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왜 뭐랑 걸리냐면 법과 규제와 기득권과의 싸움이 계속 지속되죠. 예, 우리나라는 우버가 유일하게 들어오지 못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우리가 택시를 만들 거면 누가 할 거냐, 주체가. 현대차가 하겠죠. 그럼 현대차가 그러면 택시 사업을 다 뺏으면 또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은 될 텐데 네. 말씀대로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결국에 접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전히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자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늦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맹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전기차의 수요는 꾸준히 이제 우상향할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예전에 기대했던 뭐 10% 20%의 성장 연평균 뭐 이런 것들은 나오기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고요. 네. 한 5에서 한 10% 사이 정도만 성장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이 산업은 이제 꾸준히 좋아지겠죠. 배터리 성능도 계속 개선될 거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품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실 수 있는데 좀 있으면 전기차 되게 많이 싸질 겁니다. 전기차가 싸진다. 예, 그렇죠. 싸지는 거면 이제 배터리도 그럼 싸지는 거죠. 배터리 자체가 배터리가. 싸지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요? 뭐 이제 배터리가 소재들이 싸지니까 그러면 뭐 그 영업이익단에서는 큰 훼손이 영업이익단은 없나요? 훼손은 없을 것 같고요. 한 뭐 7에서 8% 정도는 뭐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전기차 2차 전지가 고수익 사업은 아니에요. 이 영업이익률이 뭐 20% 30% 나오는 사업은 아니기 네. 때문에 보통 제조업 그 정도의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20배, 30배, 50배 줄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뭐 보통 7에서 8% 마진이면 한 15배 주면 최고인데 그 정도로 내려오면 지금도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근데 그런 밸류에이션 따질 때가 아니라 업황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그러게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걸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도 여전히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도 유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인 반등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힌트를 주셨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 결국에는 중국을 다 제끼고 1등 자리를 차지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죠, 제일 지금 좋죠. 시점에서는 가장 뭔가 환경이 우호적이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리튬 가격도 떨어지니까 올라가니까 네. 뭐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도 하잖아요.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 예,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대중국 규제를 이제 계속 확대시킬수록 포스코 퓨처엠은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유상증자 이슈도 잘 무난히 넘어갔고요. 네.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로 돈이 마련된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업황이 돌아설 때 또 큰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리튬 들어가는 종목들 오늘 급락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좀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테마가 형성이 돼서 네. 그냥 이름에 들어가서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그런 구간이 갑자기 그렇죠. 펼쳐져가지고 보통 그거는 약간 뭐 업종 쫙 오르고 나서 테마 끝물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긴 하는데 너무 빨리 그런 종목들이 먼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조사해 보시면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리튬 들어가 있는데 리튬 관련된 사업보다는 아직도 뭐 핸드폰 액세서리 팔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항상 제가 뭐 한 20년 가까이 주식하지만 그렇게 시류에 붙어서 이렇게 이름 바꾸는 회사들은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잘못하면은 잘 못하면 네. 예, 잘하면 큰일 날수 상관없는데 있다. 잘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
여러모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국 주가가 지금 15만 원대, 얼마 전에 16%대 급등하면서 13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훌쩍 올라왔는데요.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습니까? 목표 주가 보면 주봉을 보시면 한번 급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네. 이제 이때도 아마 유상증자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빠졌을 텐데 12월 13일이죠. 예, 그때가 이제 20만 원대에서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만 원까지의 반등은 좀 노려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14만 원, 목표 주가는 20만 원 일단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새벽에 전해지면서 관련한 반도체 미국 기업들을 좀 흔들게 만들었던 스타게이트의 난항. 여기 이제 오픈 AI 샘 알트만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네가 더 그 기여를 많이 하느냐, 그렇죠? 내가 더 예, 많이 예, 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사이좋게 5대5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이가 참 그렇더라고요. 돈 투자하는 예, 예.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 기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게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예,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뭐 투자가 뭐가 너 네. 말고도 투자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투자 받을 때 있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나만큼 싸줄 사람이 있을까 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마 그건 이제 트럼프가 중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난항을 겪는다는 거는 난항이 아니라 서로 이제 기싸움하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돈 마련을 또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돈을 690조 가까이 되는 돈을 본인이 다 낼 수는 없을 거고 그럼 어딘가에서 또 투자를 또 받아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샘 올트만이 그게 많이 돌아다녔던 이유가 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도 좀 자금 유치를 좀 해야 네. 손정희 회장한테 할 말이 좀 있겠죠. 아, 예, 거기에 또 오라클도 눈치 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지금 소프트뱅크, 오라클, 뭐 그다음에 이 오픈 AI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너무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밀리긴 했는데 그럴 때가 기회죠.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다. 꽤 밀렸는데 사실 뭐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고점에서 그 정도 조정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사람들이 그 바닥에 물려 있을 때 불안할 것 같지만 사실은 수익이 나와서 고점에 있을 때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꼭대기가 자기 본전 같아서 네.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쵸. 보면 일단 그런 것처럼 지금은 상황에서는 반도체도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어찌 됐든 스타트를 해서 진행을 할 걸로 봅니다. 네. 그 배경에는 미 국방부가 있죠. 펜타곤이 결국에는 미국의 AI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보면 뭐 PR 계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정부가 AI를 놓지 않겠다, 안보 쪽으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사기업들도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서 이제 참여해서 뽑아 먹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빠지면 사셔야 되겠죠. 네. 예, 대표적으로 전력기기가 그랬고 전력기기 또 국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규제 독과점 규제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판매 수주 못한다 이렇게 네. 발표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빠졌어요. 예, 빠졌죠. 예, 언제 빠졌냐면 어제 빠졌습니다. 어제는 실적 내용도 있었지만 독과점 이슈도 같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사야 되죠 무조건. 근데 뭐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살짝의 조정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예, 이것도 그럴 때 약간 없는 분들은 그냥 약간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요즘에 유행시키는 말 있죠. 뭐요? 강세장에는 음봉에 무조건 사셔야 된다. 어제가 바로 음봉이었습니다. 예, 음봉에 네. 사셔야 된다. 오늘도 근데 다시 또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이럴 때 또 기회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기기는 당분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 못 팔아도 해외에서. 지금 해외에서 뭐 줄 서 있는데 지금 주문하면 3년 있다 받는다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증설이 완벽하게 돼야 또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거의 삼양 불닭볶음면이라는 비슷한 상황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불닭볶음면을 지금 네. 주문한다고 해서 3년 뒤에 나오면은 그때는 유행이 지났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유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필수적인 필수.
품목이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공장을 증설하면 그 바로바로 이제 소화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이 됐든 뭐 LS일렉트릭이 됐든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목 하시면 되는데 저는 현대일렉트릭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HD 현대일렉트릭을 가장 탑픽으로 꼽으시는데 예.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 목표가 지금 최고가가 7월 초에 52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로 설정해 볼까요? 애널리스트가 새로 낸 거 보니까 56만 원을 올리셨던데 뭐 그건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저는 55만 원으로 예, 만 원 깎아서 의미 없다면서. 예. 그러니까 저도 의미 없는 예, 고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때 55만 원대 가면은 더 올리는 그런 증권사들이 쭉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건희 대표의 탑픽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늘 알테오젠만 가지고 오시더니 오늘 다른 바이오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 리가켄바이오 리가켄바이오.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1등 알테오젠, 2등 리가캠, 3등 ABL바이오 항상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네. 제2의 알테오젠이 뭐가 될 거냐? 그럼 리가캠 아니면 ABL바이오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될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리가캠바이오는 기존의 수출 파이프라인들 익수다랑 이제 기술 계약을 많이 했는데요. 수출 계약을. 네. 그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지금 잘 진행이 돼서 때마다 지금 마일스톤이 들어와서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있다. 네. 지금 뭐 대주주가 오리온이어서 이제 초코파이 팔아서 뭐 돈 주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그 대주주한테 돈 지원 안 받아도 된다. 스스로 잘한다. 예, 스스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오리온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높아졌죠. 그래요? 예. 그리고 바이오베스트라고 해서 바이오베타 뭐 이런 거 말고 바이오베스트라고 아예 신약을 본인들이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DC 관련돼서 리가캠이 링커 기술에 특화되어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페이로드도 만들고요. 지금 이제 항체까지 사다가 지금 같이 연결해서 본인이 ADC를 아예 새로 만들겠다. 네. 적극적으로 지금 ADC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와 또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 리가켄 바이오 지금 시가총액이 예, 한 5조 2천억 정도 하는데 네. 충분히 10조도 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 4조 4천억인데 리가켄바이오가 5조 2천억입니다. 자, 예, 목표 주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잘 샀죠. 예. 네. 목표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17만 원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좀 짧게 예, 그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2의 알테오젠이 누가 될 것인가 그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봤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전장 정리해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세워가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 S의 강우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 결국에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나 싶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오늘장까지는 여전히 좀 눈치 보기 장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미증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랠리를 달리다가 최근에 이 고점 부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최근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섹터별 혹은 테마별로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분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엇박자가 타지 않게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또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종목군들을 매수할 때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추세가 뭐 꺾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국내 증시도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6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좀 고점 랠리를 이어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M7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스타게이트 와 관련돼서 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한 1.7% 정도의 하락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9일이죠. 29일, 30일 이제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종료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비중을 태우기보다는 조금씩 분할하면서 조정 때마다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 코스닥과 코스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의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은 이제 선물 시장까지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780억 정도, 그다음에 기관도 740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는 코스닥 쪽을 좀 분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소 현상, 단순히 이 섹터별로 시소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양대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내에서도 시소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까지도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FOMC라는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온도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분할 매수 꼭 지켜가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호진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H&S 하이텍 챙겨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또 어느 쪽에 매력이 있는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H&S 하이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만드냐? 이제 이방성 전도 필름 그리고 수정 진동자 이런 뭐 소재나 부품을 좀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방성 전도 필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공정에 좀 필요한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 기판과 이 드라이버 IC를 접착하는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필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70에서 80% 정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도 3위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1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독점적으로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뒤를 잇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떠나서 지금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실적 호조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 진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산업에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 부품,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군에 쓰이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메인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생소한 기업이실 텐데 실적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700억대에서 800억대로 조금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1년도 이후로는 그래도 100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43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큰 성장을 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좀 모멘텀을 삼아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재무 안정성을 좀 보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무려 한 자릿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600% 정도 작년 기준으로 쌓아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영업이익률이죠. 그래서 한 자릿대에서 지금 두 자릿대로 좀 빠르게 좀 성장을 좀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 못하는 기업이지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닝 시즌에서 부각을 받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사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H&S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이 자사주를 늘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기준만 하더라도 자사주 비율이 0.11%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3.7%, 그리고 2분기 현재 기준으로 10.59%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지금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투자 포인트로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1,9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50%가 하락이 나온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14,500원 구간에서 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또다시 좋아지고 있고 수익성까지도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1.118배 1.18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매물대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던지 아니면 터치 이후에 조정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물대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일단은 18,00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손절 라인으로는 14,75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4,500원 구간 정도에서 지속적인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살짝 상단인 14,750원으로 잡아두게 되고, 만약에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박스권을 이탈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현금화를 했다가 추후 다시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탈하더라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는 꾸준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면은 언제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S 하이텍 챙겨주셨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내 점유율이 1위라고 하니까 이 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75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구형테크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구형테크는 자동차 부품 또 관련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6월부터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뭐 몇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화신과 SL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종목이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나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좀 준비하고 있고, 이제 관세 문턱을 이제 마지막으로 넘게 된다라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시트 프레임이라든지 브라켓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국내 이 완성차에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북미 완성차에도 공급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국내 30%, 그다음에 미국이 70%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도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비교적 적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엘라베마랑 이제 조지아주에 또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 역시 좀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업황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구형테크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매출액이 뭐 2천억이 조금 안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3,700억 원대까지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역성장을 보인 적이 없었고요. 자, 이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기준 영업이익이 29억에 불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3년도, 24년도 영업이익이 290억, 289억을 기록을 했죠. 자, 그러면 20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0배가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장을 좀 보여줬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대에서 지금 뭐 7%, 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점점 늘어나게 될수록 수익성 역시도 더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뭐 19%, 15%로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괜찮은 실적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도 1,0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76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성장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뭐 PBR 같은 경우에도 0.4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앞서 보신 대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도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21년도였습니다. 자, 즉 이때는 이제 코로나 시기로 이제 유동성 장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올랐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형테크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실적은 지금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였는데 주가는 계속된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분 대부분을 좀 반납하고 현재는 2,000원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년도 대비해서 10배가 올랐는데 지금 주가 자체는 20년도 주가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으로 주가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 다음에 시총이 여전히 65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자, 시총이 650억 원인데 지금 한 해 영업이익이 290억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안 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 추세선을 상향 돌파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수발매매, 이평선이 지금 수렴을 했다가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2,75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2,750원이라는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한 차례 좀 바닥을 다지려는 듯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좀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상승 시도를 했지만 2,75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6차례 정도의 윗꼬리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확실하게 2,75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 손절가는 2,135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바닥을 다졌었던 가격대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세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의 순환매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구형테크 목표가는 2,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35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공략주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는 확실히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최근 수급이 붙는 모습들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계속적으로 눌러왔었던 이런 악재들이 하나둘씩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센티멘털적인 측면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수급도 돌아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4%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충분히 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룹주 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 이 IT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혹은 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대한 그런 영향들을 좀 적게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그룹주 내에 사실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들쑥날쑥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포스코 DX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지금 22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로 23년도 매출액이 1.5조 원 정도, 그다음에 24년도에도 1.5조 원 비슷한 영업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요. 23년도, 24년도 역시나 약 1,100억 원 정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나쁜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냐 혹은 나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거의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29억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안정성을 좀 보더라도 부채 비율 지금 70% 미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300%대에서 지금 거의 600% 가까이 쌓여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2%대에서 지금 7%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도 수익성 개선이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23년도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엄청난 열풍이 좀 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DX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대비해서 70% 정도의 조정을 좀 받은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저점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수발 매매, 지금 이평선 수렴 이후 정배열 전환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 29,000원 직전 고점 구간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23,50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포스코 DX입니다.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의 순환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한화는 테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이 그룹 안에서의 순환매, 혹시 다음 타자는 어느 쪽을 또 노려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안에서 또 시총이 작은 종목을 한번 건드려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철강과 관련돼서 요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중국에 대한 이 반덤핑 관세라든지 또 중국 자체 내에서도 이 철강 감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구조조정도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이런 대장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또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한 부분 또 있지만 이제 스테인리스라는 조금은 좀 다른 사업 분야를 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시총이 2,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장 가벼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이 한 번씩 돌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올 초를 한번 보더라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월 21일에 이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스틸리온이 무려 29%의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3월 7일에도 역시나 상한가까지도 터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긴 횡보를 거치다가 지금 본격적인 정배열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또 한 번의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룹주 내에서 시총이 가장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한 슈팅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됐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상승 랠리가 꾸준하게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상승 이후, 그러니까 장대 양봉 형성 이후에는 항상 음봉이 좀 뒤따라섰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장중에 급등세를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시가총액 가장 가벼운 포스코 스틸리온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만 윗꼬리가 걸린다든지 변동성 큰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진입하신다면 수익이 난 뒤에 바로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촬영하시면 정보방으로 연결되는데요. 정보방 안에서는 강호진 전문가님만의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체크였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 그리고 HBM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양 제품,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한 핫한 키워드들을 제가 쭉 열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키워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원 넥스뷰의 남기중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원 넥스뷰 남기중 대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사실 관련한 키워드에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 쪽과 정말 가까운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그 관련한 얘기도 들어보고 다원넥스뷰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언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세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밤사이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였지만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엔비디아의 질주는 어떤 한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미래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는
반도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한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다운 넥스비도 이런 흐름을 실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정밀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당사의 주력 장비인 프로브 카드 본딩 시스템이라든가 레이저 마이크로 제팅 시스템에 대한 고객사의 문의가 저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그 기반이 되는 테스트라든가 패키징, 공정의 정밀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 주목받는 그런 시대인 만큼 그 흐름 안에서 저희 다운 넥스비도 핵심 공정을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목표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AI 칩을 시장에 출시를 하고 있죠. 호퍼 칩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뭐 블랙웰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루빈이나 파이먼 등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루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에 또 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이어 내년 루빈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AI 반도체 시장은 한층 더 고도가 되고 있습니다. 루빈은 HBM4 기반의 GPU와 고성능 CPU가 통합된 플랫폼으로 AI 연산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변화는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HBM4 개발과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생태계 전반에서도 관련 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운 넥스비도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성능이 높아질수록 저희 기술인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의 기술 수준과 정밀도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브 카드 본딩 기술과 레이저 마이크로 제팅 기술을 통해 주요 고객들로부터 고부가 공정에서의 신뢰성과 생산성을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루빈 출시와 함께 HBM4 기반의 고성능 AI 칩 수요가 본격화되면 국내 패키징 및 후공정 테스트 분야는 기술 내재와 생산성 확보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운 넥스비도 글로벌 고객의 빠른 양산 전환을 지원하며 그 과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메모리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제조 공정과 또 소재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존재감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확산과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도 단순한 메모리 중심에서 벗어나 공정, 소재, 설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특화 공정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고성능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고도화는 다운 넥스웨어 같은 전문 공정 장비 기업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테스트 및 접합 공정의 정밀도와 생산성이 핵심 경제 요소로 부각되며 당사는 이러한 시장의 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 전반에서보다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소재, 공정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기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이 엔비디아 제품에 좀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도 꼽히는데 블랙의 출시 당시에는 이제 발열 문제로 인한 일정 지연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단일 기업에 좀 과도하게 집중된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바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시장 기회가 확대될수록 특정 고객사나 단일 제품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오히려 사업 리스크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다운 넥스비는 2D 방식의 프로브
카드 본딩 분야에서 이미 국내 주요 고객사 다수의 납품 및 양산을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는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지역들은 고도화된 반도체 제조 및 테스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당사의 정밀 레이저 접합 및 프로브 카드 본딩 기술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다양한 지역의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 적용의 유연성과 현지 대응력을 높이는 등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향후에 그렇다면 대표님, 뭐 AI나 HBM 관련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회사 측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이 AI와 HBM 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계산도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더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가 꼭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 AI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약 14% 정도 성장하고 HBM 시장은 무려 70%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6년까지는 AI 칩의 절반 가까이가 HBM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흐름은 데이터 센터라든가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HBM은 이제 단순히 AI 칩뿐만 아니라 고성능 컴퓨터라든가 그래픽,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핵심 부품이 되고 있어 연평균 20에서 30%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는 이제 과연 다원 넥스뷰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 초정밀 레이저 접합 장비 업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대표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네. 하나인데요. 예, 저희는 그 기술 중심으로 시작된 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로서 출발해서 이런 지금 현재의 다운 넥스뷰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희 다운 넥스뷰의 핵심 기술은 그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그 시스테믹, 특히 이 마이크로 본딩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후공정에 특화된 초정밀 레이저 접합 솔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AI라든가 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밀하고 안정적인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에 대한 요구도 지금 현재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이 정밀도와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이런 초미세 회로에 최적화된 레이저 빔, 광학 설계라든가 3D 오토포커스 비전 및 고정밀 스테이지 매핑 기술을 통해서 접합 정밀도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메카트로닉스 기반의 공정 설계 기술을 통해 대량 생산에 필요한 안정성과 속도 역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현재 주력 제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을 하면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양분량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활용되는 그런 제품군들이 PLSMB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쪽의 제품은 50마이크로 초미세 프로브 접합이 가능한 하이스피드 본더를 자체 개발해서 국내 D램용 프로브 카드 제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외산으로 거의 100% 수입을 하던 그런 제품에서 저희가 국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인 하루 10,000개 이상의 프로브를 정밀 접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 제품 주력군은 SLSMB 분야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AI 쪽에서 앞으로 계속
사용돼야 될 그런 기판 중에 하나가 플립칩 BGA 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립칩 BGA 기판의 제조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레이저 범프 마운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레이저 범프 마운터는 최근에 저희가 엔비디아의 EMS사인 태국의 페브리넷의 초도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장비는 해외 경쟁사인 독일 회사와 기술 경쟁에서 1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품질 검증을 통과해서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회사는 레이저 기반 마이크로 접합 분야에서 나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산업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이슈인 AI라든가 네. HBM 등 첨단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디램용 프로브 카드 제조 공정에서도 당사의 장비가 사실상 제조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저희 장비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원 넥스뷰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한 좀 순위 다툼, 시장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HBM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 안에서 이 다원 넥스뷰가 경쟁력을 좀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저희 제품들이 주력 제품들이 말씀드린 대로 AR라든가 HBM 쪽에 들어가는 핵심 그런 제조 장비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 HBM이라는 거는 메모리 웨이퍼를 생산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메모리 웨이퍼를 생산하면 거기에 불량 칩을 가려낼 때 활용되는 테스트 부품인 핵심 부품인 프로브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HBM은 이러한 프로브 카드의 그 생산 수량을 기존에 접합하는 핀 수가 랜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약 한 2만 핀 정도 붙이던 거를 이런 D램용 HBM 카드에서는 5만 핀 이상, 8만 핀, 10만 핀의 핀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피치도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도가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인 정밀도와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의 장비가 바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밀도와 생산성을 다 확보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고객사를 사실 직접 밝히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와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는데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굴지의 대기업향 제품을 납품 중인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불어서 더 고객사가 늘어날 예정이시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D램 쪽에 웨이퍼에 해당되는 이 HBM 쪽은 국내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대기업이 굉장히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저희 장비를 활용해서 그러한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저희 장비가 한 60에서 70%의 시장의 마켓셰어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이러한 D램 시장도 점점 이제 해외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시장이라든가 대만, 일본 시장으로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 장비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점차 시장이 확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용 기판인 플래시 BGA 기판 쪽에 들어간다든가 혹은 이번에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광통신용 모듈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제팅 장비 같은 것도 일본이라든가 혹은 태국이라든가 이런 해외 시장으로 점차 확대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게 독점 공급이라고요? 예. 네. 이 AI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하려면 네. 기존의 그 전기적 신호를 통해 가지고 통신 수단을 활용하는 것 대신에 광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해야만이 이런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기존의 이런 광통신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GPU라든가 CPU 혹은 다른 칩들 간의 통신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CPU라는 광통신 모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광통신 모듈을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핵심적인 게 저희가 이번에 공급한 레이저 솔더 제팅이라는 그런 장비 기술입니다. 근데 이 장비 기술을 생산해서 저희가 퀄을 받기 위해서 저희 협력 업체하고 24년도 거의 1년에 걸쳐서 해외에 유수한 독일 업체하고 1년 동안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향으로 그 퀄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양에 미트한 거는 저희 회사 제품이 미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엔비디아 향으로 나가는 그런 그 부품을 그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희 장비를 통해서 만든 부품만이 엔비디아 향으로 그 사양에 미트가 됐기 때문에 거의 저희는 이제 독점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주 잔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원엑스부의 수주 잔고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이제 기술력이 바탕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작년 24년도에 그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그 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저희만의 독특한 이제 차별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이제 3, 4년 전부터 결과로서 실적으로서 뒷받침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력 제품들이 현재 산업 전반에서 가장 핫한 그런 기술 분야인 AI라든가 혹은 HBM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3, 4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수주 잔고가 그 전해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정확하게 뭐 수치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작년에 비해서도 50% 이상의 성장이 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다원엑스부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하는 매출액은 작년보다 더 크겠죠?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올해도 사실 전체 산업 전반 분야는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는 뭐 국내의 그 경제 환경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저희가 나름대로 차별성 있는 기술을 확보하면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출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에는 작년에 뭐 50% 이상의 성장을 할 거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 이상의 성장, 그 배경에는 수출이 굉장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미국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의 수출 비중이 보니까 70%에 육박을 합니다. 매출 성과가 나타나는 국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매출이 발생할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저희 제품은 저는 이제 국내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매출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저희 회사의 전 직원한테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원년이 되자라는 그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런 쪽의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로는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가 일본 시장으로 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향으로 하는 그런 쪽의 그 업체는 이제 태국에 또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그래서 태국 시장도 저희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쪽의 패키징과 관련된 시장이 이런 아시아 쪽에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작년에 다원 넥스부가 이제 상장을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조달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데모 장비 제작 또 해외 판매망 구축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내용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해외 진출 로드맵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국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이 반도체 쪽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국산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요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에서 AI용 기판에 대해서 글로벌 마켓 쉐어를 갖고 있는 상위 업체들이 다 일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업체들과도 저희가 현재 협력 관계를 올해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내년 정도에는 실적으로 연계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만 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리츠 BGA 기판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과 사실은 재작년에 이제 독점 계약이 끝나면서 저희가 이제는 해외 쪽에 어떤 업체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태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쪽으로 올해부터 조금씩 그 기반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26년도 내년에는 여러 해외 업체들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가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열심히 달리는 것에 있어서 단기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다원 넥스부의 뷰도 궁금합니다. 비전이 어떤지 궁금한데 작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할 당시에 5년 뒤 900억 원대 매출을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과 어느 정도 달성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상장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저희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믿고 기대해 주시는 저희 또 주주분들한테도 그런 보답을 해야 한다라고 저 자신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쵸.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많은 부분들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으로서 그걸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속적인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쪽에 관련된 이런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제시한 그 산업에서의 이런 공법이라든가 장비들은 새로운 공법에 해당되고 그런 것들이 양산에 점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의 어떤 수요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했던 목표했던 그러한 어떤 로드맵이라 할까요?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향후에 3, 4년 동안은 향후 50% 이상씩 성장을 한다면 저희가 약속드린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원 넥스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비전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주주분들을 위해서 향후 주가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이제 1년 그 상장하고 1년을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 사실 아직은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는
아무래도 저희한테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들이 엑시트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이제 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좀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제가 1년이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희 회사에 대한 가치는 실적으로서 뒷받침돼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러한 주주들의 최대한의 이익을 실현 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적으로서 보여드리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좀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저희를 기대하고 또 믿어주시는 주주분들에게 충분한 실적으로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원엑스부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내면서 상장 당시 최고가가 이제 8,900원대였거든요. 그 가격대를 향하여 지금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그 키워드가 다원엑스부에 붙어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을 가질 만한 주가 움직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원엑스뷰 남기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수수료 이익의 개선에 웃고 있는 신한은행의 비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보험사를 품은 우리금융지주 과연 통큰 지원에 나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달 전략의 새 판을 짜고 있는 KB국민은행에 대한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국 김병주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부터 주요 금융지주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과연 리딩뱅크를 신한은행이 지킬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업계에서의 전망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이자 이익의 리딩뱅크 사수가 그 키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까지 네. 리딩뱅크 경쟁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신한은행의 비이자익 흐름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수료익 개선세는 뚜렷하고요. 은행권 내 요충지로 거론되는 투자금융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한은행은 그동안 국내 은행권 중에서도 비이자익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견조한 곳이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특히 기업투자금융 CIB라고 하죠. 그리고 자산관리 WM 부문에 중심으로 하는 비이자익 포트폴리오는 국내 은행권 중에서도 꽤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리딩뱅크 사수를 노리는 신한은행의 하반기 핵심 과제 역시 이 같은 견조한 비이자익 흐름을 유지하고 또는 개선하는 게 관건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비이자익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원이죠. 비이자 이익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한은행의 다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신탁 부분 그리고 인수금융 부분의 성장 동력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기존 비이자익 경쟁력은 유지를 하되 일부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리딩뱅크 경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내부의 평가입니다. 네, 실제로 신한은행의 비이자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성과 또한 상당히 견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1분기 신한은행의 비이자 이익은 2,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4대 시중은행 중에 비이자이익이 같은 기간 두 자릿수대 성장률을 보인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했습니다. 이 같은 비이자이익의 개선을 견인한 것이 바로 수수료 이익 부분입니다. 신한이익의 1분기 수수료 이익은 2,8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가량 증가했습니다. 다만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수수료 이익의 세부 흐름입니다. 수수료 이익은 흔히 수수료익, 실제 수수료를 벌어들인 수수료 이익에서 수수료 비용, 즉 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제 벌어들인 수수료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뺀 것이 수수료 이익인데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지난 1분기 수수료 이익은 약 2,8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습니다. 반면 여타은행은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0%대, 많게는 10%대 이상 수수료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지난 1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이익 자체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이익의 증가 그리고 수수료 비용의 감소라는 이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수수료 이익이 늘어난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의 수수료 이익의 개선세는 4대 신중은행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한은행이 이렇게 수수료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처럼 신한은행 수수료액의 개선을 이끈 배경에는 네. 바로 투자금융 수수료가 있습니다. 투자금융 수수료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결합한 금융 서비스, 소위 CIB 부분에서 발생하는데요. CIB 부문에는 인수합병,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기업 및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따르는 이자익, 그리고 딜 주선에 따른 수수료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자익과 수수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군이라는 점에서 많은 은행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1분기 신한은행의 투자금융 수수료는 47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9.5%나 성장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투자금융 수수료의 개선은 CIB 부문의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상반기 기준 신한은행의 인수금융 주선 규모는 1조 3,182억 원이고 시장 점유율은 약 6.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나란히 규모와 점유율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 천상영 신한금융 최고 재무 책임자도 지난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당시 은행을 중심으로 펀드, 반카 판매 수수료 등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투자금융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모두 성장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견조한 이자 수익의 흐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비이자 이익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비이자 이익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한은행의 비이자 이익 관련한 개선, 요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뭐가 될까요? 네, 사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의 비이자에게 추가 개선을 위한 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신탁, 수수료 부분이 거론이 됩니다. 신탁의 경우 통상 수수료 이익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은행권에서도 수수료의 경쟁력을 가늠할 핵심 바로미터로 바로 신탁 수수료 부분을 꼽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신한은행의 신탁 관련 손익은 502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26억 원을 기록한 KB국민은행, 그리고 520억 원을 기록한 하나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에 그친 것입니다. 성장률도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신한은행의 신탁 손익 성장률은 4.1%에 그쳤는데요. 격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성장률 자체는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IB 부문에서의 경쟁력, 즉 격차를 좁히는 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요. 상반기 인수금융 주성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약 2.8조 원 가량을 기록한 KB국민은행, 그리고 1.8조 원을 기록한 하나은행 등 신한은행을 앞서 있는 은행과의 격차가 상당한 만큼 이를 줄이는 것 또한 하반기 비이자익 개선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우리금융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보험사를 품은 우리금융, ABL생명과 동양생명을 품었다라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드디어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됐는데 이를 위해서 또 이번에 인수한 보험사 두 곳 자체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금융의 이제 과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동양생명,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물리적 화합 그리고 화학적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주사 차원에서도 동양생명과 우리 ABL생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향후 과제 중에서 첫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 가능성이라는 것이 업계 내부의 설명입니다. 우리금융이 이번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두 회사의 자본 건전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금융이 품에 안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모두 자본 건전성에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언급이 됩니다. 양사의 지급 여력 비율, 소위 킥스라고 하죠. 그리고 기본 자본 비율 등 악화가 지속한 만큼 지주사 차원에서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지원 방안인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험업계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주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동양생명과 ABL생명 같은 경우에는 자본 건전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낙수의 근거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지급 여력 비율 킥스입니다. 킥스를 통해서 자본 건전성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동양생명의 킥스 비율은 127.2%로 전년 말 대비 27.3%포인트 하락하면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ABL 생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1분기 ABL 생명의 킥스 비율은 168%로 전년 말 대비 14%포인트가량 개선됐습니다. 당국의 권고치를 상회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ABL 생명은 올해 킥스 비율 산정 과정에 경과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경과 조치는 부채 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환된 점을 고려해 킥스 비율이 안정적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위험액을 단계적으로 늘려주는 조치입니다. 장기 보험 상품 운용에 따른 장기 부채가 관리가 필요한 일부 보험사들이 이 같은 경과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ABL 생명도 그중 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경과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대다수 보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킥스 비율을 계산한다면 ABL 생명의 킥스 성과는 104.6%에 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치 1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니와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한계치 100%에
아주 임박한 수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자님, 이게 실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확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과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지가 궁금한데 관련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기존 금융지주사들도 보험 계열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방식의 건전성 제고를 좀 도모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킥스 비율이 좀 불안한 네. 그 보험 자회사에 대해서는 지주사들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는 킥스 비율을 개선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바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킥스 비율 개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본 확충 그리고 이를 통한 공격적인 영업망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 까닭에 여타 금융지주사들도 자회사 건전성 제고 그리고 영업력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하나금융은 보험 자회사죠.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에 각각 2천억 원과 1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 회사는 총 3천억 원의 자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후 하나생명의 킥스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85.29%로 전년 말 대비 30%포인트가량 개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유상증자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누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례는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신한금융이 자회사죠. 신한이지 손해보험에 약 1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제고의 마중물을 더했다는 것이 신한금융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간에 좀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금융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일단 우리금융은 이번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아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두 보험사 모두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만큼 지주사 차원의 유상증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금융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 측은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일부 보험 자회사의 킥스 비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네. 실제 동양생명의 경우 지난 5월 약 5억 원 달러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 2분기 킥스 비율이 전분기 대비 27%포인트가량 개선될 것이라는 게 동양생명 그리고 우리금융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지주사 편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 또한 유상증자 가능성의 선을 긋는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하락이 보험업계 전반에 고민인 만큼 일부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실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금융 관계자도 저희에게 당장 지주사 차원의 보험 자회사 관리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방카슈랑스, 조달 비용이나 플랫폼 탑재 등 지주사를 통해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규제 대응에 변화하거나 혹은 보험사의 선제적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야 비로소 유상증자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과제 개선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가계대출 규제 관련해서 은행권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많은 은행들이 이제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 것을 대비하는 다른 수익원 찾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업을 강화를 해 나가야 될지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자금이겠죠. 돈이 필요한데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로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금 수요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KB국민은행의 조달 전략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방금 앵커님께서는 말씀 주셨지만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네.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금입니다. 그렇죠. 기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간에는 바로 이 돈이 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할수록 여신영업과 같은 기존 핵심 사업뿐 아니라 신사업 개척도 공격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도 자금 사정이 비교적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바로 그 근거는 누적된 소매금융에서의 경쟁력인데요.
KB국민은행은 은행권 내에서 소매금융 부분에 가장 강점을 지닌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수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이 많다는 뜻입니다. 단순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수에서도 KB국민은행의 성과는 돋보이는 수준인데요. 실제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이죠. KB 스타뱅킹의 월간 활성자 수는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수백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과는 넉넉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소매금융 분야의 강점은 KB국민은행의 영업 전략 전반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알아본 수신, 소위 예적금 영역입니다. 네. 자, 그럼 KB국민은행의 리테일이나 소매금융에 있어서의 성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네, 통상 수신, 예적금의 경우에는 은행채와 더불어서 은행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 확보의 대표적인 창구 중 하나입니다. 네. 특히 예적금은 고객이 스스로 자금을 은행에 맡긴다는 점에서 은행채보다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신 분야에서 은행권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저원가선 예금으로 불리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쉽게 말해 고객이 쉽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계정 내 자금을 의미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0%대의 작은 이자 비용만 지급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KB국민은행의 요금을 부분은 타 시중은행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은 75조 2,600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잔액 규모 기준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KB국민은행의 1분기 요구불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또한 타은행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럼 이처럼 요구불 예금을 포함한 지금 전반적인 수신 잔액이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단순히 앞서서 기자님이 언급해 주셨던 그 마중물의 그 이상의 뭔가 중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 요구불 예금은 지난달에 발표됐던 가계대출 규제 발표 관련해서 은행권의 관심사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여신의 활로를 찾고 나아가 앞서 언급드렸던 비이자익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 강화하는 과정에 자금 확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서 은행권 전반의 중장기 유동성이 나빠진 것 또한 수신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높여지는 이유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숨은 안정자금 조달 비율은 115.2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포인트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은 단기 자금 의존과 자금 조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통상 비율이 낮아질수록 중장기 유동성이 나빠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 밖에 또 하나의 자금 조달 창구인 은행채 시장의 부진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로 거론이 됩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맞물려 순발행액, 즉 발행액에서 상한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건데요. 순발행액이 마이너스라는 건 그만큼 은행의 은행채 발행 목적이 자금 조달보다는 기존 은행채 상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연스레 자금 조달을 위한 수신 기능도 한층 더 중요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KB국민은행의 현재 수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KB국민은행은 소위 임베디드 금융을 비롯한 비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신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병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 시그널 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